현관 문턱에 앉아 신발끈을 매다 말고 갑자기 눈앞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네. 손이 멈췄고 끈은 풀어진 채 늘어졌어요. 찻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멈추고 어느 틈엔가 제 뺨을 따라 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나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물길이었어요. 문턱, 신발, 식탁 위 컵. 집의 것들이 다 제 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같은 자리에 주저앉혔어요. 가을바람은 휘청거리는 커튼을 흔들고 저는 또다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 둘, 셋. 잎이 떨어질 때마다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어요. 저는 58세, 결혼한 지 30년,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이 셋, 다 자기 살림을 꾸렸어요. 가을만 되면 저는 원인을 모르는 눈물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펑펑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병원을 2번 갔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이름은 없다고 했어요. 의사는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말을 했지만 약을 먹어도 가을은 매년 왔고 눈물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나이 들면서 호르몬이 변해서 그런가 빈둥지 증후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괜찮았어요. 유독 가을만 되면 이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꼭 2달 동안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현관 문턱에 물이 고이던 순간 초인종 대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네 복지관 상담사라는 분이었어요. 혹시 계절마다 기분 변화가 심하신가요?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무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턱에 모인 물을 닦고 그 번호로 가보기로 했어요. 집이 저를 울게 할 때 집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게 답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문 밖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복지관 3층, 흰색 서랍장 위에 커다란 도장이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 동의서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쓰고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똑 하고 찍히는 소리가 작은 비상벨처럼 울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가을 점검이었어요. 상담실에는 연한 베이지색 소파와 작은 탁자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느티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상담사는 젊은 분이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평소 하루는 어떻게 보내세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따뜻한 물을 컵에 반만 따라요. 그리고 잠시 산책을 갔다 와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가을이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다가 잠듭니다. 그럼 언제 눈물이 나세요? 특정한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문턱을 넘을 때, 신발을 정리할 때, 컵을 들 때, 일상의 작은 동작들 사이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뺨이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왜 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생활 속 부당함은 조용히 살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전 저는 서랍 하나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장부는 시어머니가 쥐었고 제 돈은 제 돈이 아니었어요. 월급을 받아도 통장은 남편 명의, 카드도 가족 카드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문턱과 부엌 사이를 30번도 더 넘나들었지만 제 이름은 끝내 식탁 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말이야, 집안일이 몸에 배야지. 그 말로 시작하는 말이 많았고 제 말은 끝나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말을 가로막았고 저는 말 대신 일을 더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말없이 움직이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28배 시집 와서 처음 맞은 명절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다해 시어머니는 지휘만 하는 거야.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순종은 제 목소리를 앗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제일 나중에 숟가락을 들었고 국물이 모자라면 제 그릇의 것을 덜어 올렸습니다. 과일을 깎을 때도 제일 큰 것은 시어머니께, 그 다음은 시아버지께, 그 다음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저는 늘 제일 작은 것을 먹었어요. 아이들 키우는 동안 저는 제 겨울들이 몇 번인지도 몰랐습니다. 둥그러지는 건 저만이었고 그 둥그러짐은 몸을 웅크리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제 이력과 가치를 조목조목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버텼어요. 버티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결혼 전에는 회사에 다녔어요.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모든 이력은 지워졌어요. 저는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30년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제 마음이 사는 집은 늘 임시 거처였습니다. 혼자 살게 된 지난 2년 동안 집은 조용해졌는데 가을이 오면 더 시끄러워졌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가 제 뒤를 밟는 느낌. 밤마다 비상벨을 누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어떤 벨도 연결된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외로웠고 이유 모를 눈물을 흘렸어요. 가을비가 그치고 도서관 유리문이 서걱하고 열릴 때 저는 제 뒷모습을 봅니다. 창에 비친 제 어깨가 납작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젊었을 때는 어깨가 곧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상담실에서 저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오래 걸렸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면 숨을 크게 들이켜야 했고 말이 끝나면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상담사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아침에도, 밤에도 소리 없이 그냥 흘러요. 그 말을 8번째쯤 했을 때 상담사는 종이를 건넸습니다. 감정 기록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몸의 감각, 떠오르는 기억을 적는 표였어요. 칸이 작고 좁았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칸에 제 감정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되니까 몸의 소리만 적어보세요. 저는 제 몸이 보낸 신호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현관, 문턱, 신발, 찻잔.
반복되는 부호처럼 이어지는 선.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문, 물, 바람, 눈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감정이 반복됐어요. 표를 채우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특정 장소에서 특정 물건을 만질 때 눈물이 났어요. 이상한 건 다른 계절에는 같은 장소에서도 눈물이 안 났다는 거예요. 봄에 현관 문턱을 넘어도 여름에 찻잔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가을만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만 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무언가 특정한 기억이 가을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물을 반컵 마시며 서랍을 열어봅니다. 봉투, 도장, 오래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종이의 냄새가 비 온 다음 날처럼 눅눅했어요. 종이 냄새가 올라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 없이 자꾸 냄새는 기억보다 빨랐어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제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은 겨울 코트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의 날짜는 몇 해 전 가을이었어요. 10월 중순. 국화값과 음식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마음은 뒤늦게 따라왔어요.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고 그 다음에야 장례식장의 하얀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향 냄새,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 그날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저는 묘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끔찍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편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조문객들을 맞고 음식을 나르고 상주들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제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어요. 슬퍼해야 하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픈지 슬프지 않은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본가 쪽 제사를 챙기고 둘째는 지방에 있어 잘 못 올라와요. 막내딸은 다정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딸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한 번 말하면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거짓말 같은 진실이었어요. 상담실에서 저는 그 말을 삼켰다가 기침처럼 내뱉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돌아가셔서 슬프지 않다고,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런 말하면 나쁜 엄마잖아요. 말하는 순간 눈물이 또 주르륵 흘렀습니다. 상담사는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말한 제 입이 낯설었습니다. 상담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당신이 느낀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게 당신의 진실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문틈, 그 틈 사이로 지나가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문틈에 귀를 대고 있었고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불릴 때마다 가장 뒤에 있었어요. 호명 순서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저. 마지막은 늘 저였어요. 상을 차릴 때는 먼저 손을 쓰고 상이 끝난 후에는 제가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접시를 닦는 속도, 물기를 닦는 방향, 행주를 거는 위치까지 다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항상 느껴졌어요. 이건 우리 집 가을 김치법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제 손목은 칼보다 더 얇아졌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오면 저는 더 투명해졌어요. 김장철이 되면 저는 마당 한쪽 구석에서 배추를 다듬었고 아무도 제 자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이었어요. 일하는 손, 말하지 않는 손. 한 번은 제가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김장 양념에 대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새우젓을 조금 덜 넣으면 어떨까요? 작년엔 너무 짜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김치법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상담사는 그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신 계절이 언제였죠? 저는 대답을 못하고 서랍 속 족보처럼 오래된 한숨을 꺼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10월. 갑작스러운 전화, 장례식장 흰 국화, 검은 신발들. 저는 부고를 받았을 때 무릎에서 힘이 빠졌는데 사람들은 그저 말했어요. 누구도 제 표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슬픈지, 편안한지, 복잡한지. 그때의 침묵이 제 몸에 붙어 매년 가을마다 다시 떨어졌어요. 낙엽처럼. 그리고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가을마다 우는 이유를.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를 그렇게 작게 만든 사람한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복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복수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돌아가신 분을 향해 복수를 꿈꿨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짜 감정을 인정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고생했다, 고맙다 한마디만 해주셔도 됐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없이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세 번째 상담날 저는 작은 수첩을 들고 갔습니다. 문구점에서 산 1,000원짜리 수첩이었어요. 수첩 첫 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경제권, 공간권, 독립권. 세 단어 옆에 네모칸을 그려 체크박스를 만들었어요. 연필로 그은 선은 약간 삐뚤었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경계 그리기네요. 저는 집안 경계를 다시 그렸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러그를 깔고 왼쪽 칸은 외출용, 오른쪽 칸은 산책용으로 신발을 나눴어요. 주방 서랍에는 제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포스트잇에 볼펜으로 이름을 쓰고 투명 테이프로 붙였어요. 제 컵, 제 작은 찻숟가락, 제 약 봉투가 닿는 자리를 따로 정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공간이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서랍을 열 때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 컵을 꺼내고 제 찻숟가락으로 설탕을 적고 제 약을 꺼낼 때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어요. 냉장고도 정리했습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선반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놓았어요. 예전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와 방울토마토를 샀습니다. 작은 사치였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거실 책장에는 상담 기록 파일을 꽂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파일에는 날짜별 문서를 정리했어요. 우울감 척도지, 상담 확인서,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 그리고 빈 봉투 하나. 그 봉투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를 담아두던 습관을 끊기 위한 빈자리였어요. 비워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방 안의 작은 책상도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예전엔 그 책상에 온 가족의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숙제, 남편 서류, 각종 고지서. 저는 그 책상에서 제 공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책상 위에 제 일기장, 제 펜, 제가 읽고 싶은 책만 놓았습니다. 작은 화분도 하나 샀어요. 다육이였는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었습니다. 저처럼 강인한 식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행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심리상담센터와 단기 계약을 했어요. 8회기. 회기마다 체크인을 하고 세션 후에는 산책 20분. 상담비는 부담이 됐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지출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파일에 끼워두었어요. 영수증을 볼 때마다 제가 저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연금과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늘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상담비, 복지관 프로그램비, 가끔 사는 책값. 이 모든 것이 제게 대한 투자였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 신청서도 냈습니다. 가을 노인 맞춤 돌봄 프로그램 보조. 누군가의 가을을 덜 무겁게 하는 일을 아주 작은 힘으로라도 돕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나간 날 떨렸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제 자신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제 수첩의 체크박스에 연필로 작은 동그라미를 쳐주었습니다. 경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흐릿했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테두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없었던 테두리를. 제 공간, 제 시간, 제 선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라 멍하니 빈 페이지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감정들, 제가 한 선택들, 제가 마주한 순간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게 제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늘은 제 컵으로 차를 마셨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어르신 손을 잡았다. 작은 문장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문장들이 모여 제 이야기가 되었어요. 가족 단톡방 알림이 오래간만에 잦아졌습니다. 추석 일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알림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올해는 본가에서 제사 간소화하고 기일은 따로 지내자. 다들 어때?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어때? 저는 폰을 내려놓고 오래 생각했어요. 제 마음을 묻는 질문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화면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마음은 어떨까? 정말로 저는 어떻게 지내고 싶을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도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서랍에 넣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당시 정리된 재산 분할 문서, 시어머니 장례식장 영수증, 복사본, 가리고 노트 한 권. 노트 맨 앞장엔 오래전에 써둔 문장이 있었어요. 힘이 다 빠지면 그때 복수하리라. 저는 그 문장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주 냄새 같은 서늘함이 코끝에 스쳤어요. 글씨는 떨려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선명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제가 매년 가을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복수를 못 이루는 저 자신을 향해 울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의 대상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울었던 이유는 시어머니를 향한 복수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수라는 감정에 갇혀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던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억눌린 분노를 복수로 풀려고 했지만 정작 그 복수는 저를 더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작은 창 안에서 떨렸어요. 저는 문서들을 화면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제 말을 정리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고르게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가을마다 눈물 흘렸던 이유를 알았어. 복수 못해서였어. 할머니한테.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둘째는 눈을 깜빡였어요. 막내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를 내내 작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복수는 엄마를 더 작게 만들더라.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대신 엄마 몫의 경계는 지킬 거야.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번 기회는? 저는 목소리를 고르게 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둘째가 화면 밖으로 시선을 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딸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한 경계를 존중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것, 제 선택을 존중해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경제, 공간, 독립 옆에 작은 도장을 찍었어요. 탁 소리. 이 소리는 이제 제 편이었습니다. 비상벨이 아니라 확인의 소리였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제가 이 결정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시댁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의 부인이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와야지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엔 상담센터에서 받은 경계 선언 예문이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제 방식으로 기일을 지내려고 합니다. 제 건강과 삶을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어진 말 속에는 섭섭함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끝까지 듣는 것은 예전에 제가 가장 못하던 일이었어요. 이번엔 제 말도 끝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작아진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잘했어. 넌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격려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정작 저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나는 내 경계를 지켰다. 떨렸지만 해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나를 접지 않을 것이다. 가을의 빛은 묘하게 둥글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거실 바닥을 타고 흘러 책장 아래에 둥근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웅덩이 위에 수첩을 펼쳐두고 오늘의 할 일을 적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어요. 산책 30분, 복지관 방문, 노인 맞춤 돌봄 프로그램 보조, 평평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는 일이 기분 좋았습니다. 끈을 묶을 때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신발끈을 매다가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은 그저 신발끈일 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가을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예전엔 가을바람이 무서웠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을바람은 그저 바람이었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저는 컵을 하나 더 받았어요. 봉사자 컵. 바닥에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들고 있으면 양손이 안정됐어요. 컵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팔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가 손이 따뜻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도 존칭이 자연스레 붙었어요. 존중은 그렇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다 보니 저 자신도 존중하게 됐어요. 제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8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가을만 되면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가을만 되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 경계를 그렸어요. 제 공간, 제 시간, 제 선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상담은 주 1회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저는 동네 주민 모임에 나갔어요. 공원에 탁자 2개를 이어 붙이고 노랗게 물든 은행이발에서 저희는 각자 가져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을 이사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보여줬어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가을에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그래요.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손뼉 소리가 가을바람에 섞여 멀리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처럼 가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앉아 김밥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주민 모임에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컸어요. 저는 집의 루틴을 바꿨습니다. 문턱에 받쳐두던 걸레는 치웠어요. 대신 문 앞에 가을 운동화를 놓았습니다. 현관 바깥으로 가볍게 나가는 발의 기억이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보다 커지도록 신발이 문 앞에 있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집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루틴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물을 컵에 반만 따랐지만 이제는 가득 따릅니다. 예전엔 왜 반만 땄을까요? 아마도 제 자신에게 충분함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모자라게, 늘 조금만.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게 충분함을 허락합니다. 서랍 속 빈 봉투는 아직도 비어 있었어요. 종종 열어보고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보다 비워둘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했어요. 비워둘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수를 담아두던 그 봉투를 이제는 비워둘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을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저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가득 따랐어요. 반만 따르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은행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젊은 엄마, 개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조깅하는 청년. 모두 각자의 아침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아침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 복지관에서 저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자식과의 갈등을, 누군가는 건강 걱정을, 누군가는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저는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듣는다는 건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았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녁이 되면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한 일들을 체크하고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제 선택이었어요. 산책 코스를 바꿔보기, 새로운 차 종류 마셔보기, 복지관에서 만난 분께 안부 전화하기. 소소한 일상이 쌓여서 삶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는 은행나무 아래를 자주 걸었어요. 노란 잎이 떨어질 때마다 예전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지는 것도 순리였고 새로 돋아날 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복수심을, 억눌린 감정을, 투명했던 저를, 그리고 새로운 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침에 신발끈을 메고 물을 따르고 문턱을 넘었지만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었지만 더 이상 슬픈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낙엽을 주워 던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 지었어요. 가을은 슬픔의 계절이 아니라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는 것처럼 저도 옛것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주름 사이로 스며든 웃음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큰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예전에 괜찮아는 거짓말이었지만 이번 괜찮아는 진실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막내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낼래? 혼자 있으면 마음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달력에는 노란 스티커로 약속들이 붙어 있었지만 저녁마다 바람은 여전히 문틈을 지나갔어요. 유혹은 다정한 얼굴로 옵니다. 제이존, 제동거, 과거로의 되감기.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딸의 집에 가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집에서 보낼래.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알겠어.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지인이란 분이었어요. 목소리는 나이 든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그 말은 과거의 문지방을 또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과거의 제 목소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새 목소리를 꺼냈어요. 저는 올해부터 제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장이 약간 빨리 뛰었다가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의 먼지를 털고 신발장 문을 닫았어요. 수첩에 조용히 표시를 했습니다. 딸집, 본가, 나의 집. 나의 집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선을 그은 자리만큼 숨이 길어졌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어요. 밥 한 그릇, 나물 2가지, 과일 몇 조각.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미움도 복수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그분을 생각했어요. 그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것이고 그분도 힘든 시간을 견뎠을 것입니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저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흔들리다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상 앞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혼자 계시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방식으로 잘 지내고 있어.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기일 아침 저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햇빛이 컵벽을 통과해 식탁 위로 작은 무늬를 만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처럼 나는 여기서 살겠다. 누구를 향한 선언이 아니라 제 귀를 위한 확약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 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살겠다는 약속. 점심 무렵 복지관에서 온 안내문을 파일에 꽂았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확인 도장. 탁 하고 찍히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비상벨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여기 있다는 소리, 제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소리, 제가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집은 제 편이 되었습니다. 문턱엔 물이 차지 않았어요. 가끔 눈가가 뜨거워질 때가 있었지만 그건 흘러서 고이는 눈물이 아니라 맺혔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감정은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주저앉게 하지 않았어요. 저녁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행잎이 바람결에 뒤집혔어요. 노란 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수첩 맨 뒷장에 한 줄을 더 그었어요. 경계 유지 진행 중. 빈 봉투는 그대로 두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했습니다. 과거를 채우는 대신 오늘을 비워둘 자리. 그게 제 해방의 모양이었어요. 복수도 미움도 억눌린 감정도 담지 않을 빈 공간. 그 공간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 저는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힘 빠짐을 기다려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오늘을 선택한다. 수첩을 덮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로, 제 속도로.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노란 잎 하나가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잎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뭇잎은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왜 그리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잎을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잎은 빙글빙글 돌며 멀어졌습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저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제가 따라드렸던 보리차를 마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 다시 가야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었어요. 왼쪽 칸에, 제가 정한 자리에. 문턱을 넘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만 있었어요. 컵에 물을 따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 저녁은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도 순리였고 아침은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매년 같은 계절마다 주르륵 흐르는 눈물이 있지 않은가요? 이유를 모르는 채 흐르는 물길이 있지 않은가요? 문턱 앞에 작은 러그를 깔아도 좋고 서랍 하나를 당신 이름으로 비워도 좋습니다. 수첩 첫 장에 선을 긋고 당신 몫의 도장을 찍어도 좋아요. 그 작은 탁 소리가 언젠가 당신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빈 봉투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과거를 담지 않고 복수를 담지 않고 그저 비워둘 수 있는 봉투. 그 빈 공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가을은 매년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도 돼요. 문턱을 넘어 신발을 신고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경계를 그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어진 선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제 공간, 제 시간, 제 선택.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당신의 가을이 더 이상 눈물의 계절이 아니기를. 당신의 가을이 해방의 계절이기를. 당신의 가을이 당신 것이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위한 힘이 됩니다.